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2020년형. 이 익스플로러가 원래도 이 육중한 몸매, 좀 약간 그 근육질, 좀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마치 약간 그 풀사이즈 SUV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좋은 차로 굉장히 좀 유명했는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앞모습을 가지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앞에 뭐 병신같이 바뀌었다, 뭐 병신 같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개성이 강해진 모습인 것 같아서 일단 앞모습은 마음에 들고, 뭐 디테일한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앞에서 봤을 때 이 떡대 있죠, 포스, 이게 이전 모델보다 한껏 더 웅장해지고 더 포스가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길이가 지금 뭐 팰리세이드보다도 길고, 그리고 레인지로버 보그 쇼바디보다도 지금 길어요. 그래서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옆라인에서 나오는 풀사이즈 SUV로서의 아우라, 실물로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 있죠? 여기서 이렇게 쭉 꺾여 있는 거, 네, 이게 달릴 때 옆에서 딱 보면은 정말 도드라지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디자인은 너무나 마음에 든다. 돈 왜 들고 있어요? 이거? 네. 네, 이제 저희가 나가서 주행 리뷰를 할 건데 밖에 비가 와요. 여러분, 무엇보다 운전할 때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네, 이 마약왁스, 요즘에 저희가 광고를 너무 안 해가지고 판매량이 좀 떨어졌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그래서 좀 구매해주세요. 자, 이 마약왁스를 저희가 원래 이 고장면에만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유리에 오늘 시공을 하고 리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수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력이 강한지 리뷰 영상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터라인몰 출발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나? 자, 여러분,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6천만원. 이 6천만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살짝만 내려다보면 팰리세이드를 풀 옵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살짝 올려다보면 이런 동급 풀사이즈 SUV 중에서 GV80 같은 경우도 충분히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천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한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애매한 가격 포지션을 하고 있는 익스플로러가 플랫폼까지 완벽하게 바뀐 신형 모델에 와서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이라면 당연히 미션이 될 겁니다. 자,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이 약간 저희 어릴 때, 저희라는 거는 이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우리 시절에 어릴 때 마치 자전거 회사들이, 야, 우리는 21단 자전거야, 야, 우리는 27단, 야, 우리는 29단, 우리 32단, 거의 3개월에 한 번 꼴로 자전거들의 기어 단수를 계속 높여가면서 마치 이게 기술력의 지표인 것 마냥 그 자전거 기어 단수를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 트랜스미션 다단화 경쟁, 이게 약간 그때 그게 좀 떠올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광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8단 미션으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ZF4에서 만드는 8단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8단 미션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기어 단수가 너무 없어서 이 차는 좀 불편해, 운전하기 힘들어, 혹은 연비가 안 좋아, 이런 말들을 하나요, 우리가? 물론 20년 전 그 아벨라 아시나요? 20년 전 아벨라 오토미션 3단 오토미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일상적으로 주행해야 되는 속도 뭐 한 100km라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100km로 주행을 하는데 RPM이 막 4000이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일단 뭐 환경 문제도 좀 있는 거고 연비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미 6단, 7단, 8단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포드 GM이 개발한 이 10단 미션이 차량에 탑재가 돼서 한 100km 정도의 속도를 달리고 있을 때 RPM이 1000, 1100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고속 크루징을 할 때 엄청난 연비 향상에 기여를 한다 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당연히 못 드리겠죠. 자, 그런데 이 차량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10단이 딱 들어가면은 RPM이 1600에서 1700 요 사이에서 놀아요. 자, 그러면 ZF 8단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최종 기어에서 사용하는 그 기어는 10단이나 8단이나 기어비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 중간을 미친 듯이 더 쪼개놓은 거야. 물론 이렇게 기어비를 미친 듯이 잘게 쪼개버리면 미국처럼 차 뒤에 캠핑카 끌고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저배기량 터보 엔진일 경우에. 왜냐, 이 차 공차 중량이 2.1톤, 그런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견인 능력이 2.5톤에 육박해요. 그럼 2300cc 터보 엔진, 고작 300마력 40토크 엔진으로 2.5톤을 끌고 다니고 자기 몸뚱아리도 2.1톤이나 되는 거를 끌고 다니려면 기어비를 엄청나게 쪼개서 엔진이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미세한 RPM 영역에서 최대한 엔진이 계속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뒤에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 미션 단수를 미친듯이 쪼갤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10단 미션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단순히 필요도 없는 미션 단수를 늘려놓기만 했다라는 거를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로 인한 일상 주행 시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70km를 유지하면서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악셀을 아주 살짝씩만 탁탁탁 쳐줘도 그 정도 속도가 그냥 변속 없이 부드럽게 엔진에 힘을 살짝 주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60, 70km에서 나는 그냥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야지 하고 악셀을 살짝씩 탁탁탁 쳐주는 것만으로도 탄수가 워낙 많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 한 번 칠 때마다 계속 변속을 해요. 자, 지금도 70에서 악셀을 아주 살짝 밟았는데 일단 변속되고 시작. 저속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업시프트가 되는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다운시프트가 느려요. 반응이 일단 반응이 느리고 체결되는 느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 에코 모드에 놓고 다니면 그 돛담배 모드가 있어요. 운전자가 지금 항속, 그냥 크루징, 탄력 주행을 한다 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 미션을 중립으로 딱 빼줘요. 그러다가 악셀에 발을 갖다 대면 그때서야 다시 엔진 출력이 바퀴로 전달이 되는, 은근히 거슬리거든요. 이건 뭐 조금만 악셀에서 발 떼고 있어도 바로 중립으로 빼버리니까 악셀을 살짝씩만 밟으면서 그 속도를 유지하고 싶을 때 RPM이 계속 올라와서 또 기어가 물렸다가 빠졌다 이 과정이 운전자한테 살짝 좀 이질감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그 꿀렁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얘는 지금 기어 단수를 하도 쪼개놔가지고 벤츠에서 느꼈던 그 돛담배 모드에서 밟을 때마다 RPM이 떴다 내려갔다 그 기다리는 딜레이 타임과 꿀렁임, 그게 지금 계속해서 운전자한테 좀 불쾌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차 막히는 구간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가다서다를 많이 하잖아요. 잠깐 신호 받아가지고 앞으로 살짝 가다가 또 멈춰야 되고, 멈추는 것 같았는데 앞차가 출발하면 또 악셀을 밟아야 되고, 이 과정 중에 얘가 완전히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1단, 2단, 3단, 4단, 5단 올라가다가 3단 내려왔다가 2단 내려갔다가 4단 갔다가 5단 갔다가 또다시 2단 떨어졌다가 이 과정을 시내 주행을 하는 과정 중에 미친듯이 반복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한 단계씩 업시프트를 할 때는 괜찮은데 얘가 막 2단, 3단을 한꺼번에 확 내려버리고 잠깐씩 밟을 때마다 계속 다운시프트를 하는데 그 다운시프트 되는 속도도 느리고 가끔씩 멍청한 짓도 해요. 앞차가 쓰는 것 같아가지고 쭉 속도를 늦추다가 다시 악셀을 밟았어. 그러면 한동안 또 멍 때려버려.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지도 뭐가 뒤에 단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도 어디로 어떻게 빨리 들어가야겠다를 똑똑하게 생각을 약간 못하는 느낌이야. 자, 그리고 이 10단 미션의 마지막 문제, 이건 매번 나오는 증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가속을 해야 된다 해서 악셀을 꾹 밟으면
상당히 불쾌한 변속 충격을 만들어줍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0단 미션은 정말 일부 뒤에 트레일러를 견인을 하고 다니시는 이 차량의 견인 능력을 100%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의 효과 빼고는 전반적으로 너무나 과유불급이다. 일반적으로 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 차량의 견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상주행만 하면서 데일리카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연비입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저배기량 에코부스트 엔진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2.1톤짜리 차량을 끌고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나 봐요. 제가 지금 시내 주행 반 정도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도 한 반 정도 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급가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찍혀있는 평균 연비가 7km예요 물론 급가속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고속도로 위주로 많이 타고 다니신다 라고 하면은 8km에서 한 9km 정도, 요 정도 연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연비야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쉽다는 거. 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차 하면 그 헐렁한 하체, 고속주행 시에 뭔가 모를 불안함,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이 특히나 요 전세대의 엑스플로러에서 유난히 더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플랫폼이 완벽하게 바뀌었죠. 플랫폼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CD6 플랫폼이 적용이 됐는데, 요철이 심한 구간에서 현대차처럼 부드럽거나 아니면 독일 차들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거나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의 그 안정감 하나만큼은 미국 차도 이제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속주행을 할 때의 안정감은 단순히 딱딱하거나 탕탕 튀기는 느낌만을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처럼 110, 120 정도의 속도에서 나름 꽤 깊은 고속 코너를 감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차선 변경을 한 번 더 한다? 예전에 엑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아래랑 위랑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전기차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승차감 같은 경우에 아직 요철이나 뭐 방지턱을 넘거나 노면이 너무 안 좋은 곳에서의 그런 진동 흡수력이나 그런 고급스러움, 컴포트함들은 뭐 국산차나 독일 차들을 따라갈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안정감, 편안함, 이 부분이 이 익스플로러 전 세대에 대비해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체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도 정말 많이 사용했고, 특히나 알루미늄을 사용한 부위들이 다 현가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어암 그리고 너클들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미국 차가 댐퍼 마운트부터 시작해서 앞에 판넬까지 전부 다 통으로 알루미늄. 그리고 또 있어요. BMW도 아니고 엔진룸을 열었는데 엔진이 저 아래 위치해 있더라고. 그래서 무게중심까지 많이 좀 고려하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 결과 고속주행할 때 굉장히 느낌이 괜찮다, 많이 발전했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행보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주행보조 장치 워낙들 많이 사용하시고 또 워낙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차량을 구매하실 때 주행보조 장치의 성능이 어떤가 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구매의 한 포인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차의 HDA2보다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놀랐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유난히 포드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냥 좀 그 스마트함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전자장비와는 거리가 먼 뭐 그런 브랜드로 제 머릿속에 좀 인식이 되어 있어서 뭐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에 근거리 컷인 차량을 인지하는 능력, 가깝게 확 껴드는 차량을 빨리 인지해서 부드럽게 브레이킹을 하고 또 차간 거리를 넓혀주는 이 기능 자체도 사실 현대차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HDA2가 나온 상황에 GV80을 가지고 통과하지 못했던
고속도로 한 130km에서 고속 S자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반대로 한번 또 꺾이는 GV80이 통과하지 못했던 곳을 얘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선을 읽어드리는 이 카메라의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레이더의 능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를 또 센서 퓨전해서 차에 신호를 보내주는 그 로직도 꽤 높은 수준인 것 같다. 뭐 물론 막히는 길에서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정도고요. 그래서 이 주행보조 장치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당연히 팰리세이드보다 좋고 GV80보다도 좋다. 그리고 뭐 차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다만 이제 2열 시트가 좀 착좌감이 좀 많이 안 좋다. 하지만 2열 시트에 뭐 리클라이닝 기능이나 뭐 앞뒤 이제 슬라이딩 기능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착좌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좀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3열 시트도 제가 앉아본 7인승들 중에서는 뭐 가장 괜찮은 3열 시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옆유리에 다 마약왁스 발랐죠? 진짜 비 올 때 그 시인성 확보가 예술입니다. 옆유리에는 꼭 한 번씩 꼭 발라보세요, 마약왁스. 자, 익스플로러 2020년형 신형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사실 반대하고 싶어요. 이 과유불급인 10단 미션 때문에 분명히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냥 고속 항속 크루징 뭐 100, 120km 크루즈 걸어놓고 나는 고속 크루징만 많이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외일 수 있겠고, 그리고 나는 캠핑 자주 다니고 뒤에 트레일러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 안성맞춤인 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당연히 예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히는 길 자주 운전하시고 시내 주행 많다, 그리고 연비도 조금 신경 쓰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미션 그리고 연비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 나는 뭐 연비는 상관없는데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팰리세이드 6기통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나는 무조건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이 풀사이즈 SUV에서 나오는 그 포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그 어떤 국산차보다도 브랜드 다 띄고 디자인으로만 붙었을 때 도로에서 분명히 더 포스가 있고 웅장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풀사이즈 SUV들은 무조건 그 떡대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는데 그 아우라를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못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걔는 크긴 큰데 포스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이 덩치가 큰 포스를 디자인적으로 정말 잘 풀어낸 차량인 것 같다. 미션이고 뭐고 연비고 다 모르겠고 그냥 이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이 미션 변속하는 그 느낌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가뜩이나 또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변속이 부드러운 내연기관 차를 타더라도 그게 계속 거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저한테는 사실 그 토 나올 정도로 거슬리는 수준이어서 아무튼 저는 안 살 거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의 차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주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차량 협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차주분, 저희 협찬해 주시는 차량들 맨날 그 외장 관리해 주시는 샤인빌리지 있잖아요. 그 샤인빌리지 대표님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틴트빌리지, 이름은 틴트빌리지인데 사실 주력으로 하시는 일은 그 미국 픽업 트럭들 있죠.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뭐 포드, 뭐 링컨 차량들, 요런 차들 이제 전장 튜닝들 없는 옵션 살려내기도 하고, 뭐 전동 발판도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틴팅도 하시고, 미국 차 전문으로 이런 재미있는 튜닝들 많이 하시는 샵 대표님이세요. 혹시나 익스플로러 타시는 분들, 또 혹은 뭐 F150 픽업 트럭 타시는 분들, 미국 차 타시는 분들 틴트빌리지 한 번씩 검색하셔가지고 내 차에 뭐 재밌는 거 튜닝할 만한 거 없을까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또 소소하게 차량 재밌게 꾸미면서 카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야왁스 앞에 광고한 거 모트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스트셀러예요.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